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병진 특임위원의 인생 이야기, 또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셨는데, 엑스포를 뛰기 전에 그럼 본업이 무엇이었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 전공은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라고 얘기하는 이제 지역 혁신 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해서 한 10년 좀 넘도록 부산의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다가 네. 부산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또 5년간 일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길로? 예, 5년을 하고 네. 이제 그때 이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명칭이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인데 그때는 이제 부산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부산시 산하의 정책기관에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입된 재정에 대한 사업의 성과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제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그 기간에 이제 원장으로서 2대 원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원장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이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기관의 명칭도 바꾸고 업무 영역도 조금 확대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시다가 또 정책 쪽 분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전공자들은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 일 하시다가 또 정책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정책학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학위를 딱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서 이제 막 회복하고 뭐 이러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R&D 연구개발 쪽에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때부터 지역 소멸 문제, 뭐 지역 혁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역 혁신 기관들이 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 혁신 기관으로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뭐 입사를 해서도 처음에는 제가 R&D도 하고 뭐 정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기업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하고 공동 R&D를 해서 특허를 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술을 기업한테 이전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은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가 연구비의 흐름 그리고 또 정책 자금의 흐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우연찮은 기회에 정부에서 하는 뭐 그 R&D 사업에 대한 상위평가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이런 거 참여하면서 좀 지방 행정에서도 조금 뭐 바꿔야 될 요소들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부산시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 전문가를 계약직 뭐 사무관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일을 맡게 됐고요. 뭐 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저하고 조금 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원래 뭐 정책학을 했거나 행정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공학이 들어간 게 있고 인풋이 있고 프로세싱을 하고 아웃풋이 있고 아웃컴이 있고 그래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학적 개념들을 정책에도 같이 약간 섞어 보니까 훨씬 더 현장의 반응들이 좋고 조금 신선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현장형 정책가 뭐 이렇게 좀 바뀌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로도 하시고 좀 뭐 공무원으로서 정책 입안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가로 뭐 팔아보시기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완전히 민간으로 가서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R&D를 했던 결과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기업과 공동 연구했던 기업과 같이 이렇게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또 이렇게 팔려고 했던 일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실제로 돈은 못 벌었지만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음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할 때도 결국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현장이라는 건 결국 시민들이 최종적인 수혜자들은 정책의 수혜자는 시민들이니까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넘길 것인가. 특히 과학기술과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은 이게 직접 1차 수요자도 아니고 시민은 최종 수요자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또 그 일반 시민들의 복리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향후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책으로 갔을 때도 시민들이 소비자다. 그리고 고객이 왕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갖고 하니까 뭐 좀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잘 풀어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책가 하면 위의 입장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봤다 이렇게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수혜자가 중요한 거니까. 최종적인 복리의 수혜자가 우리의 일반적인 기업으로 따지면은 소비자. 소비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왕인데. 그래서 제가 원장할 때 조금 뭐 에피소드로 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는 부산시 출연 기관이니까 니네들 월급 누가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대부분의 대답은 부산시에 준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산시가 대행해서 우리들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거니까 시민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 충실하자, 시민에 충실하자. 그래서 저는 뭐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고 우리 공공기관들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건 국민, 시민 뭐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다. 보통 이제 문과, 이과 중에서 이과 쪽에 좀 예. 강한 적성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하셨던 분야인지. 저희 자랄 때는 네. 남자는 이과, 네. 여자는 문과. 그래서 저희도 뭐 한 학년에 16개 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6개 반이 있는데 12개가 이과, 4개만 문과 뭐 이렇게 돼서 약간 남자는 이과라는 등식으로 있었을 때 네. 이과 선택이 너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뭐 그리고 사실 화공과를 지원할 때도 뭐 그 저의 취향이나 뭐 적성 이런 것보다는 성적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게도 화공을 공부를 해보니 네. 굉장히 취향이 잘 맞았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특히 또 학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맞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대상을 정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경험상으로 저는 문과적 소양도 분명히 있고 이과적 소양이 더 많은 이과 바탕의 문과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학생들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경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어떤 곳이냐, 뭐 부산에 이런 곳이 많은지 그리고 부산 외 지역에도 궁금합니다. 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해서 전국의 그 기관의 명칭에 혁신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 말고 한 군데 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원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는 보면 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키스텝이라고 약어를 하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이제 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 과학기술의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R&D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투자된 R&D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재정에 대한 배분, 조정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방 정부를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벗어나서 지방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부산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래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네. 하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이 과학기술 정책이 이행되기 위한 R&D에 대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들을 어디에 분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지 보고 이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더 R&D 투자를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배분 조정 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역의 과학 기술이라는 게 지역의 경제 육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테크노파크 같은 이제 산업 진흥 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부산의 산업 구조를 조금 새로운 구조로 혁신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의 그 산업 구조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하는 방향을 찾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부산 산업과학 혁신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이 대전의 디스텝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과 뭐 광주에도 있었는데 이제 독립기관에서 그들은 최근에 이제 기관 통폐합 이슈에 의해서 다른 기관으로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서 기능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장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름 예. 명칭도 바꾸시고 또 어떤 또 성과도 내셨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기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의 순수성과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확장해서 이제 산업과학 혁신으로 바꾸면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연구의 확장 뭐 이렇게 해서 기관의 성격을 바꾼 것들이 좀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과학기술이라는 일을 단순하게 특정한 전문가, 특정인들만의 영역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하는 영역으로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행사, 그리고 R&D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희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부분들 시민들하고 같이 부산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우리 전동화로 가긴 하는데, 그럼 기존의 이제 기업들 중에 전동화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못 가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메디컬 디바이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길들을 터주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는 이제 원래 수산업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식품들이 미래형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예타 사업 같은 것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지금 현장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부산이라는 곳의 변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고민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다양한 과학과 관련된 행사도 하셨지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뛰시는 것 역시도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과학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게 원래 철학에서 비롯된 지 않습니까? 철학적 생각들을 과학이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고 누구나 한테나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이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과학의 바탕에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결과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기술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 과학이 가지는 순수성, 그리고 이 객관성, 그리고 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것, 이러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도, 그리고 정책과 행정도 조금 과학적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증명을 하고 시민들한테 증명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실들을 층층이 쌓아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잡아내가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과학이나 그 기술이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 속의 과학, 시민 속의 과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역의 뭐 그 라디오 방송에서 고정적으로 저기 과학을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진행은 아니고 계속 참여해서 코너를 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과학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순수과학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순수과학 전공하면 못 먹고 산다. 그렇죠. 우리나라 라는 고민 때문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물에 집착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 기술이라고 한 단어로 쓰는데요. 네. 영어로 따지면 분명히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과학과 기술이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인 토양이 풍부해져야지만 좋은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로 묶어가지고 과학은 관심 없고 기술에만 그걸 하는데 절대 좋은 과학 그리고 풍성한 과학 바탕 없이는 좋은 기술이 세계 인류 기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우리 과학 정책하는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순수과학자들은 순수한 과학에 매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올해도 올 연말 되면 노벨 과학상 얘기가 나오면서 왜 우리나라는 못 받을까 할 건데 그 이유는 저는 다 넘고 우리가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안정적인 과학자들이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정한 한 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났던 분들이 수많은 영감들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수많은 질책과 방향성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 지도 교수님이 학부 때부터 박사 때까지 10년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늘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책임감. 한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키는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와의 책임, 그다음 관계자와의 책임을 다하려고 살았던 거로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 분야에서 정책도 또 실무자로서도 커리어를 함께 쌓아오셨는데 만약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예, 제가 늘 어디 가서 이제 자기소개할 때 과거 얘기를 하면 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창업을 빨리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제가 커피숍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화장품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했었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었겠죠. 겁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는 딴 일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제가 가진 아이템들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한번 사회에 한번 던져보고 싶은 사회에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창업이 중요하다. 젊은 창업가들 에 대한 우리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의 마음.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그런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창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이 창업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해라. 저는 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 아들한테도 굳이 취업하지 마라. 창업을 해서 하다 보면 뭔가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좀 직업병이 생긴다던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화공이라는 건 우리 항상 공정 프로세스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 보면 당연히 R&D를 하고 나면 R&D라는 과정 속에서 투입, 활동, 결과, 성과, 파급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투입돼서 나오는 1차 결과물이 아니라 성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하고 관계된 옛날에 우리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나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우리 같은 팀원들이나 이렇게 하면 뭘 갖고 오면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들은 과정을 들고 왔는데 자꾸 뒤에 걸 물어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습관이 돼서 1차 결과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 그래서 저희 엑스포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흥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일어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